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인지과학자 김상균입니다. 앞서 두 기업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우리 학교도 참 좋긴 한데 저 기업처럼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총장님께 진심을 담아서 일단 전하면서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 사실 어떤 일이나 가정에 대해서 이쪽 분야 어떤 복지나 제도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인지과학이어서 인간의 사고, 또 집단적인 사고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사고의 관점에서 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우리 가정이 왜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팩스밀리. 예, 좋습니다. 이거 대학생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정확히 프린터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토큰, 버스 토큰. 혹시 토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암호화폐가 먼저 떠오르시는 분 계실까요? 예,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몇 분 계실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이걸 보면 다 버스 토큰 생각하시죠? 역시 이 물건도 요즘 대학생들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성균관대 특강 갔다 한번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수님 이거 엽전이라고. 20대. 이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삐삐 반갑죠? 특히 이 메시지까지 아시죠? 솔직히 1004-8282. 예, 천사야 빨리빨리 와.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렇게 알콩달콩 사랑했었는데 왜 가정이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마지막 물건까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아시죠? 플로피 디스크. 요즘 대학생들은 이걸 파워포인트 저장 버튼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제주도에 갔더니 이 물건 중에 이 삐삐하고 플로피 디스크가 어떤 기업 전시관에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유물처럼.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물건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인지적으로는 평상시에 크게 변했을까?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과 내가 살았던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는 오늘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자꾸 인지적으로 착각을 합니다. 시대를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시죠. 왼쪽은 1973년 서울이고 오른쪽은 2020년 서울 강변북로 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특히 왼쪽 1973년 굉장히 역사적인 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때 우리나라에. 예,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인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해죠. 예. 1973년도, 2020년도 사진만 놓고 제가 이렇게 지어놓고 학생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때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보고서 교수님 1920년대 초반인가요?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불과 50년인데 그러면 이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겠죠. 일단 오늘의 테마가 일 과정, 특히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출생률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97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생률이 한 4명 되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2020년 기준으로는 몇 명일까? 몇 년 전인데 그래도 지금보다 약간 높았더라고요. 0.83가 나옵니다. 근데 50년 동안 출생이 5분의 1로 줄어들었죠. 이런 걸 보다 보게 되면 제 주변의 선배님들이 이제 사석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거 밖에 나가서는 얘기 못하지만 말이야 하면서 저한테 은밀한 듯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옛날에는 말이야 더 가난하고 매일 야근해도 애 서너을 키웠는데 요즘 하면서 막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전 이 얘기를 듣고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지표가 한 가지거든요. 가난하고 야근해도. 가난은 돈과 관련된 거고 야근은 시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돈, 정말 돈이 풍족하고 돈이 부족한가에 따라 출산율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아무리 70년대가 지금보다 좋지 않다라고 해도 조선시대보다는 좀 풍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의 식탁을 보게 되면 보리밥 이만큼 쌓아놓고서 나물만 먹고 있는 선조들 사진이 올라오죠. 그나마 보릿고기가 있을 땐 그것도 못 먹고 지냈는데 훨씬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시대, 과연 우리 조상들은 아이를 몇이나 낳았을까? 네, 이것도 역시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나옵니다. 5명에서 6명이에요, 자녀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보다 더 가난했는데 아이는 더 많이 낳았어요. 그럼 다른 나라 어땠을까? 제가 유럽을 찾아봤습니다. 유럽이 이제 17세기 초부터 감자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식량 기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죠. 또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자리 문제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을 보게 되면 도시하고 농촌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5명에서 6명 정도가 한 가정의 평균적인 자녀의 숫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걸 논리를 봤더니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럼 돈이 적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 같다고. 우리나라 급여를 깎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럼 당장 너의 연구비부터 내가 깎겠다. 좀 뭔가 이상한 논리죠.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돈 하나만의 지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을 지칭해서 여러분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 주로 저희 대학원에서 MBA 과정, 직장인들을 가르칩니다. 직장인들한테 당신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이거부터 이야기합니다. 전 삼성전자에 두고 LG전자에 두고 직장 이름부터 딱 나와요. 맞죠? 우리한테는 첫 번째 직장인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근데 그거 말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 저는 아이가 둘이 있고요. 큰애는 게임회사 2년차 다니고 있고 둘째는 저희 학교 공대 3학년 학생이에요. 실제 접니다. 아버지의 이야기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하죠. 남편, 아내하고 뭐 어쩌고 남편. 또 이런 것도 있죠. 친구, 전 누구누구의 친구. 특히 남자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내가 누구 친구다 아는 사람들 열거하느라고 바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페르소나도 있죠. 동료. 근데 이게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걸 다 제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럼 다 지웠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제가 이번 학기에도 저희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답변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학기에 저희 학교에서 MBA 과정 30명을 데리고서 AI 수업을 했어요. 그분들의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를 보게 되면 4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학생들이에요. 심지어 컴퓨터를 거의 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뭐 도의원도 계시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분들 제가 한 학기 동안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본인을 주인공으로 나오는 AI 영화를 만들도록 이끌어봤습니다.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 거냐인데 주로 자기 식구들, 회사 이야기를 자꾸 영어로 만들려고 그래요. 주인공이 난데. 이 점에서 나는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현대인의 페르소나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더. 여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사회적인 접촉 욕망, 인간은 16개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그중에서 디지털 문명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사회적인 접촉을 꿈꾸고 있고 현재는 관계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약간 무시할 수 있었던 나의 페르소나까지도 끌고 나와서 친구건 동료건 소셜미디어 속의 누구건 간에 나는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짊어지고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자아를 위해서 직장인이건 아버지건 친구건 나건 간에 나는 무엇을 쓸까요? 여러분 뭐 쓰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3가지 쓰는 걸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시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돈을 쓰고 마음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럼 시간의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우리나라 근로자를 봤더니 딱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시간 9.5시간, 출퇴근 시간 1.5시간. 11시간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와.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수면 시간 6.5시간. 건강상으로는 7시간 자라고 저도 강의하는데 저 솔직히 7시간 잘 못 잡니다. 나머지 시간이 그럼 몇 시간일까요? 6.5시간. 자, 시간 한 배를 봤을 때 조금 쉽지가 않죠. 물론 우리가 근로에 들어가는 출퇴근에 들어가는 시간이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역할들을 다 남은 시간 6.5시간에 빈틈을 채우기엔 굉장히 시간적으로 실제 여유가 없습니다. 즉 첫 번째는 24시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24시간 안에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페르소나를 담아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GDP가 우상향하고 있어요. 제 주식 계좌하고 다르게 GDP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걸 느끼죠. 소득은 증가하는데 왜 나는 그럴까? 즉 더 빠르게 우리의 주거비하고 교육비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감쇄시키고 있다는 게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느낌이죠. 그럼 세 번째, 마음은 어떨까? 마음은 이렇죠. 자녀에 대해서 뭔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아이를 적게 출산하는 가정한테 물어보게 되면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걔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거 아닌지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다. 또 본인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내 아이의 삶조차 온전히 못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가정을 이루고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부채감, 부채. 마치 내가 나한테도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배우자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더 큰 부채를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가정에 대해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실험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걸쳐가지고 수십 번이 재현된 실험인데 생태학자인 존 카론이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마우스 헤븐이라는 타이틀로 유명한 실험인데 이 실험은 거대한 콘크리트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중에서 저는 유니버스 25라고 하는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실험에는 총 256칸의 거대한 주상복합 같은 쥐를 위한 아파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초창기에 쥐 8마리를 풀어놔요. 따뜻한 음식과 많은 물을 주고서 천적을 제거합니다. 쥐가 살기엔 말 그대로 해분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봤습니다.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딱히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공간은 넓고 이들은 19개월 만에 2,200마리까지 불어납니다. 그땐 세스코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썼어요 이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발생을 합니다. 1,900마리까지 올라갔던 이들의 개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전체 실험 기간, 즉 5년 만에 쥐의 개체는 0마리, 절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앞서 봤던 환경을 놓고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모든 게 여유로웠기 때문에 증가했지만 어느 순간 무언가 부족해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존 카룬의 마우스 헤븐 실험 위에 제가 하나의 그래프를 더 씌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뭔가 비슷한데 끄트머리가 조금 더 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제가 그대로 올려본 겁니다. 사실 두 지표를 비교했던 걸 못 봤어가지고 일일이 그려본 겁니다. 그려봤더니 지표가 처음에 상승 곡선까지는 거의 동일하게 매칭이 됩니다. 바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입니다. 2019년에 한국의 인구가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카론의 실험보다 비율만 놓고 보게 되면 인구의 감소폭이 현재로서도 빠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우리가 지금 몇 년 이후에 한국이 절멸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지만 카론의 실험이 뭘 시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본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카론의 실험은 실험의 설정이나 인간하고 비교할 때 복합적인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외부적인 요인, 우리는 이제 한국도 있고 다른 국가도 있고 복잡한 시스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몇 가지 고찰할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카론의 실험을 보게 되면 이 쥐들은 어느 순간부터 거리두기를 하지 못합니다. 공간이 밀집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먹이는 풍족한데 너무 비좁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맺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부 분들을 많이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학생들의 목표를 좀 다변화시키면 좋겠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고 살아가는 질문을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던져보게 되면 초등학생들의 인생 목표는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교수님, 좋은 대학교 가야죠. 얘기를 저한테 진지하게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수님? 좋은 대학 가고 의사 되고 아니면 대기업 가고 그게 저의 인생 목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표가 집단은 큰데 목표가 좁을수록 우리는 엄청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쟁에서 늘 승리하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엄청난 집단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패배하는 큰 덩어리의 집단이 좌절감을 겪게 되겠죠. 마지막은 이겁니다. 밀집. 한국은 현재 독립가구 수가 750만 가구고요. 전체 가구 수 중에 3분의 1이 독립가구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봤을 때 3분의 2가 함께 사는 가구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표가 잘 안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연령대는 올라가고 있죠. 평균 연령은, 한국인의 평균 연령. 그 말은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도 계속 부모님하고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도시에 몰려 살고 있고요. 한국인의 인스타그램 평균 친구 수를 보게 되면 250명이에요. 이건 인간이 원래 관리할 수 있는 150명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를 훨씬 넘어선 수치입니다. 인스타그램 한 가지만 봐도. 자, 이렇게 뭔가
밀집돼 있고 많이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면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갈등, 좌절, 고립은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카룬의 실험에서 쥐들이 멸종을 향해 갔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린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제가 제안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인구 분포하고 자원 배분을 좀 더 적절하게 해야 된다. 즉 주요 도시 위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우리나라의 전역에 균등하게 평평하게 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이라는 공간, 부산이라는 공간은 제가 봤을 때 카룬의 마우스세븐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구조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 중심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바탕으로 서울만 해도 1,000만 명이 좁은 목표 몇 개를 놓고서 서로 다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내가 성취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보다는 내가 패배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타인의 목표가 아닌 각자의 꿈을 꾸도록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뒤바뀌었을 때야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돈보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떻게 더 지원해줘야지 이런 문제 해결될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시간하고 돈을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왜 제공을 해야 될까? 문제는 그들한테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풀어야 될 목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집단의 심리적 안정을 되돌리는 데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확히 지난주 금요일 일주일 전이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아젠다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가 여성분들의 경력 단절이었고 두 번째 아젠다가 딥페이크 성폭력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딥페이크 성폭력의 연사로 그냥 초청을 받았는데 연사가 한 분씩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앞부분에 여성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걸 듣다 보니까 좀 신기한 게 관찰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인지과학자다 보니까 인간의 행동이나 언어를 굉장히 깊게 들여다보는데 앞에 토론 세션에서 한 분이 발표하고 40분이 토론하는 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용어가 뭔가 제가 적어봤더니 이 얘기였어요. 육아휴직. 육아휴직. 저 이 용어를 자꾸 듣다 보니까는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휴직이란 말을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개인한테는 집에 가서 쉬는 것 같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일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또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저 사람이 이번에 휴직했대 라고 하게 되면 일하지 않고 뭔가 쉬러 가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즉 부정적인 뉘앙스의 워딩하고 굉장히 중요한 육아라는 개념을 붙여놨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직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용어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는 뭐 제 발표하고는 관련이 없었지만 제 발표 앞부분에 그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말을 바꿔보면 좋겠다. 또 제가 제안드렸던 농반 진반으로 제안드렸던 용어는 육아 발령이었습니다. 발령은 보통 좋은 거잖아요. 이 새로운 일 미션을 맡으러 가는 거니까.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휴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육아 발령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좋은 일을 하러 간다라고 시스템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 집단의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문제를 자꾸 시간과 돈만 제공하면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고 시간과 돈의 지표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도가 어느 시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제공해 주느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어느 쪽, 어느 기업의 구성원들이 더 집단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쪽으로 우리의 제도와 목표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